나는 이 부분을 읽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사람들은 부자들의 가르침만 배우려고 한다. 진짜 배움은 여기에 있는데 말이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선배나 후배를 만나면 욕하기 바쁘다.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내가 학원에서도 썼듯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러지는 말아야겠다. 라고 느끼는 것도 배움의 일부분이다. 아부를 잘 떠는 동료를 보면 뒤에서 욕하기 바쁜데 나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아부도 노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솔직히 나는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이다. 노력도 해봤지만 성격상 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 욕하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 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뻔뻔스러움이 부러울지도 모른다. 그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또한 정말 무능력한 상사나 잘난 맛에 사는 상사를 만날 때도 배울 점은 있다. 어떤 마인드가 나에게 독이 되는지, 어떤 말들이 사람들을 등 돌리게 하는지 극명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에서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면서 자신도 성공하고자 한다. 부자에게서만 성공 전략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쪽 편만 배운다고 해서 성공 전략을 제대로 안다고 보기 어렵다. 진짜 배움은 가난에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가난 공부가 진짜 배움일 수 있다는 얘기다.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나는 여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내 지인들은 부자가 없는지, 왜 저 사람은 늘 돈 걱정을 하고 사는지. 가난을 배우면 오히려 빠르게 부자의 길이 보일 수 있다. 무일푼에서 100억의 신화를 깬 것도 모자라서 1000억의 신화를 이뤄낸 세이노라는 저자는 원금은 그대로 둔 채 그 외의 수익으로도 충분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는 진짜 배움은 가난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서의 단편 도둑 맞은 가난에서 여주인공의 가족은 아버지가 실직한 후 어머니의 허영심과 체면 때문에 급속히 가난해진다.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판자촌으로 이사온다. 그녀는 인형 옷을 만드는 일이라도 하지만 가족들은 가난을 껴안지 못한 채 연탄가스로 자살하고 만다. 소설의 주인공인 여자는 어느 날 도금 공장에 다니는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알고 보니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빈민촌에 그를 보내서 가난을 경험하고 오라고 시킨 것이었다. 세이노 작가 역시 그 청년의 부자 아버지의 마인드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소설 속에 그 부자 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부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시절의 부자들을 따라해서가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길을 썼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의 특성만 배우려고 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은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모들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지만 부모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러하다. 첫째, 돈 받는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많은 땀을 흘리거나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고용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신을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오늘 1시간 더 일했다면 그날 저녁에 당장 더 일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그놈이 그놈인 셈이다. 잘해줄 필요를 못 느낀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있는 놈들은 일을 헌신적으로 더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다. 그리고 모든 기회는 있는 놈들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미국인 문화인류학자 빈센트 브란트가 60년대와 70년대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에 살면서 빈민층을 연구한 적이 있다. 그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판자촌 주민들은 외국의 슬럼가처럼 숙명처럼 가난이 뒤따르는 곳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가로 옮겨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빈민이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에서 상당수가 탈출했다는 뜻이다. 탈출한 대다수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다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처지였기에
일을 가려서 한다거나 몸이 편한 일만을 찾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돈이 없는데도 일을 가려서 한다.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루에 5만원 받던 사람이 일거리가 많지 않음에도 자신의 일당을 절대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일단은 3만원으로라도 낮춰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반드시 다시 찾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설픈 자존심이 남아서일까?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일까? 넷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도 근처 한편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 일부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약간의 돈이라도 생기면 술집으로 가거나 여자들한테 돈을 쓰는 한심한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띄인다. 이런 습성은 그들의 자녀에게도 전달되어 그 자녀들 역시 돈만 생기면 오락실에 가거나 PC방에 가서 진을 친다. 중국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비상금을 축내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현대의 정주영은 무엇을 했어도 부자가 될 팔자였지만 자신은 뭐래도 안 될 팔자라고 생각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점술가들의 하는 말에 귀를 쫑긋거린다.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을 자초한다는 지적은 개짖는 소리로 여긴다. 자신은 한다고 하는데 타고난 팔자가 더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주팔자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여섯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하여서가 아니다. 전체적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하다. 세상은 회색인데도 말이다. 자기가 가난한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거나 남들보다 약삭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는 있는 놈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다. 자기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별로 없다. 일곱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나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내가 충고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럴 거면 왜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또 나를 찾아온다. 내가 또 말해주면 뭐 하겠는가.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뻔한데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가난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해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조심하라고 말해도 꼭 직접 손을 대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어보아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을 하고 있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세이노 작가가 말한 7가지를 모두 동의하는 편이다. 나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받는 월급 외에 특별히 한 것도 없으면서 인센티브를 운운하며 회사를 욕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다. 딱 월급만큼, 아니 월급만큼이라도 일하면 오히려 다행이다. 회사 내에 월급 누팡들이 얼마나 많던가. 동료에게 넌 회사에 제대로 뭔가 해줘봤느냐 라는 나의 말에 사측이냐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다는 것을 느낀 뒤로 나는 그러한 말에는 입을 다물고 살았다. 하지만 진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진짜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맨날 한두 시간 일해놓고 인터넷만 보거나 틈만 나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 언제 퇴근 시간이 되나 시계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싶을까? 월급도 아까울 것이다. 선물을 줘도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인센티브를 줘도 금액이 적다고 툴툴거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 툴툴거리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 온몸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 누가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많다면 처음부터 인센티브든 명절 선물이든 안 줘버리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능력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대로면서 월급은 무조건 매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을 더 주면 지금 일도 많다며 투덜거리면서 월급 안 올려주면 나갈 생각부터 한다.
나는 그런 동료들에게 이직을 권했었다. 어차피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회사에 오래 다닌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회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도 작년에도 한 달 전에도 나에게 똑같은 조언을 구했던 지인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다 흘려듣고 늘 자기 판단에 따라 선택했던 사람이다. 3년 전과 똑같은 상태로 살면서 늘 비슷한 질문을 해온다. 세이노 작가처럼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내어줄 마음이 없다. 정말 내 시간만 빼앗기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일하기 싫고 지금이 재미없고 돈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그들과 딱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들과 조금도 나의 미래를 의논하지 말길 바란다. 그들의 푸념을 들어줄 때는 30분 이상 쓰지 마라.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다. 내가 가진 금들을 자꾸만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는 얘기다.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친구가 없다. 나는 나 스스로를 왕따로 만드는 것을 자초하면서 산다. 그것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